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PD의 인생 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은 시작부터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나는 손님이 되었습니다. 72세 김순애 어르신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직접 읽어드릴게요. 서PD님, 저는 평생 남편과 함께 집 한 채를 지켰습니다. 40년을 모아 장만한 그 집에서 남편이 떠난 후 혼자 남았어요. 아들이 엄마 혼자 외롭겠다며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고마웠어요. 하지만 며칠 후 제 집 등기권리증에 며느리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대출 때문이라던 아들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제 존재가 지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이름을 되찾기로요.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존엄이고 평생의 역사입니다. 72세 김순애 어르신의 조용한 반격.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 흘렀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게 아직도 낯설었어요. 40년을 함께 누운 자리였는데 이제는 제 숨소리만 들리는 공간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저는 그래도 아침마다 밥을 2그릇 차렸어요. 혼자라도 그릇 2개는 그대로였던 거예요. 남편 몫의 빈 그릇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이제 나 혼자네. 그렇게라도 해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빈 그릇에 밥을 퍼담고 국을 붓고 반찬을 놓는 그 시간만큼은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시간이면 저는 늘 그 자리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보리차였어요. 따뜻한 잔을 2 손으로 감싸 쥐고 있으면 남편의 손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참 따뜻했던 손이었죠. 그렇게 조용히 하루하루를 견뎌냈던 거예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거운 일인 줄 몰랐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모두 혼자였어요. 그래도 이 집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남편과 함께 40년을 살았던 이 집이요. 집 안 곳곳에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거실 벽에 걸린 시계는 남편이 환갑 때 제가 선물한 거였고, 베란다 화분은 남편이 손수 심은 제라늄이었어요. 부엌 찬장 안쪽에는 남편이 연필로 적어 놓은 메모가 아직도 붙어 있었죠. 순애야, 간장 떨어지면 꼭 사오기. 그 글씨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간장은 이미 사두었는데 그 메모는 차마 떼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보니 아들 재민이가 정장 차림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늘 바쁜 얼굴이었지만 그날따라 표정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뭔가 준비해온 말이 있는 듯한 얼굴이었달까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아들 집으로 들어가라니요. 저는 이 집이 좋았는데, 이 집에서 남편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고마웠어요. 진짜로요. 자식이 늙은 부모를 챙기는 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요즘 세상엔 그런 자식이 드물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재민아, 엄마가 폐 끼칠까봐 걱정이구나. 아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엄마가 무슨 폐예요? 혼자 계시면 저희가 더 걱정되잖아요.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어요. 아들이 저를 걱정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현관문 뒤에서 며느리 소영이가 들어왔어요. 말끔하게 화장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조금 낯설었어요. 뭐랄까,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는 그런 미소였던 거예요. 며느리가 밝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집방 하나는 어머니 드릴게요. 창문이 좀 작긴 한데 그래도 따뜻해요. 걱정 마세요. 저는 그저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무거웠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창문이 작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던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의 그 미소가 불편했던 걸까요? 그때 제 본능이 뭔가를 느꼈던 것 같아요. 며칠 후, 저는 40년을 살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함께 장만한 장롱, 식탁, 소파. 하나하나 손으로 쓸어내리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내릴 때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저와 남편, 그리고 어린 재민이가 웃고 있었어요. 남편은 재민이를 어깨에 태우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남편이 먼저 떠날 줄도, 제가 이 집을 떠나게 될 줄도요. 이사 트럭에 짐을 실으며 저는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닫았어요. 제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손을 떼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 문을 닫으면 제 인생의 한 장이 완전히 끝나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과 함께 이 문을 처음 열던 날이 생각났어요. 태집 냄새가 나던 그날, 남편은 저를 안아들고 문지방을 넘었었죠. 그리고 말했어요. 순애야, 우리 여기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저는 남편의 품에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은 지킬 수 없게 됐어요. 남편은 이미 없고 저도 이 집을 떠나야 했으니까요. 재민이 집은 신축 아파트였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지만 어딘가 차가웠어요. 제가 살던 집에 따뜻한 온기가 없었던 거예요. 복도를 걸어갈 때마다 신발 소리가 딱딱하게 울렸어요. 옛날 집의 나무 마루가 그리웠어요. 며느리가 안내한 방은 정말 작았어요. 창문도 작아서 햇살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침대도 새로 샀어요. 이불은 제가 빨아놨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기계적이었어요. 마치 손님을 대하는 것 같았달까요. 저는 고맙다고 말하며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방 안에서 저는 이미 제가 작아지는 걸 느꼈던 거예요. 짐을 다 풀고 나니 저녁이 됐어요. 며느리가 저녁을 차렸다고 불렀어요. 식탁에 앉으니 아들과 며느리가 마주보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한쪽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왠지 가운데 앉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저녁을 먹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내일 일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끼어들 틈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끼어들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서니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친절한 말이었지만 왠지 거절당한 것 같았어요. 제가 할 일이 없어진 것 같았달까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저는 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낯선 천장이었어요. 40년을 본 천장이 아니었죠. 남편의 숨소리도 새벽 보리차 끓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옆방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와
며느리의 웃음소리뿐이었어요.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내지 않고 이불 속에서 조용히요. 왜 우는지도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슬펐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집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되어버렸다는 걸요. 아니, 손님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걸요. 손님은 언제든 떠날 수 있지만 저는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제 존엄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앞으로 더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아침마다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던 거예요. 부엌에 들어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이었거든요. 제게는 위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일어나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아침부터 밥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네요. 환기 좀 시켜주세요. 제 옷에 냄새 배면 안 되거든요. 저는 얼른 미안하다고 말하며 창문을 열었어요. 2월 초였는데도요. 찬바람이 들어와 부엌이 금세 추워졌어요. 하지만 창문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계속 부엌 문 앞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세탁기를 돌리려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한 번은 저녁 9시쯤 빨래를 하려고 했더니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밤에는 소음 때문에 안 돼요. 아래층에서 항해 들어와요. 낮에 하세요. 하지만 낮에는 며느리가 집에 있어서 더 눈치가 보였던 거예요. 결국 저는 손빨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겨울인데도 찬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했어요. 관절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화장실을 쓸 때도 조심해야 했어요. 샤워를 하면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물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수도 요금이 장난 아니에요. 저는 샤워 시간을 줄였어요. 5분 안에 끝내려고 애썼어요. 머리 감는 것도 이틀에 한 번으로 줄였죠. 제 존재를 최대한 작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며느리의 불만은 계속됐어요. 텔레비전 소리가 크다고, 기침 소리가 시끄럽다고, 심지어 밤에 화장실 가는 발소리까지 문제 삼았어요. 저는 하루하루 제 존재를 지우며 살았던 거예요. 숨 쉬는 것조차 미안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재민이는 늘 바빴어요. 아침 7시면 집을 나가서 밤 11시가 넘어야 돌아왔어요.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니 회사 회식이니 하며 집에 없었죠. 저는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다고요. 하지만 아들의 피곤한 얼굴을 보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아들이 늦게 들어온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재민아, 엄마가. 아들이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지금 얘기하면 안 돼요? 너무 피곤해요. 내일 얘기해요. 그렇게 내일은 또 내일이 되고 결국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제가 방에 있는데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였죠. 며느리가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진명에 이전하는 거 생각해봤어. 대출 받을 때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 아들이 대답했어요. 그건 좀.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잖아. 지금 명의만 바꾸는 거야.
세금도 절약되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집을, 제 이름으로 된 집을 며느리 명의로 넘기겠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제 몰래요. 며칠 후 저녁이었어요. 식탁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뭔가 준비된 자리 같았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이거 좀 봐주세요. 서류를 펼쳐보니 제 집 등기권리증 관련 서류였어요. 명예 이전 동의서였던 거예요. 제 손이 떨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옮기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 받을 때 훨씬 유리하거든요. 금리도 낮아지고 한도도 높아져요. 저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어요. 제 이름으로 된 집, 남편과 40년을 모아 장만한 그 집을 며느리 이름으로 넘기라는 거였어요. 남편이 새벽마다 공사장에 나가 벌어온 돈으로 제가 식당 설거지하며 모은 돈으로 장만한 그 집을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어차피 나중엔 다 내 거잖아요. 지금 명의만 바꾸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대출 금리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어차피 다 내 거. 그 말이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어요. 저는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유산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죽은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재민아, 그래도 그 집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을 잇기가 힘들었어요. 며느리가 제 말을 끊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믿으세요. 나중에 다시 어머니 명의로 돌려드릴 거예요. 지금은 대출 때문에 잠깐 필요한 거예요. 은행에서도 그게 유리하대요. 저는 펜을 들었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을 정도였죠. 하지만 아들의 눈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들이 실망할까봐, 아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할까봐요. 아들이니까 괜찮겠지. 며느리 말대로 나중에 돌려받으면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서명을 했어요.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썼어요.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어요.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이 서명 하나로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요.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는데 며느리가 재빨리 서류를 챙겼어요. 마치 제가 마음을 바꿀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며칠 후였어요.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얼굴에는 여전히 그 밝은 미소가 있었죠. 어머니, 죄송한데 그 방 좀 비워주실 수 있어요? 제 옷방으로 써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옷방이요? 네, 어머니는 거실 쪽 작은 방으로 옮기시면 돼요. 그쪽이 더 조용해서 어머니한테 오히려 좋을 거예요. 조용하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 방은 창문도 없고 햇빛도 들지 않는 다용도실 옆 창고 같은 곳이었어요. 환기도 안 돼서 늘 눅눅한 냄새가 났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거절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제 집까지 내준 마당에 방 하나 못 내준다고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서 짐을 쌌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거실에서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아들은 회사에 나가 있었죠. 침대 시트를 벗기며 눈물이 났어요. 이 집에 온 지 겨우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2번째 방으로 쫓겨나는 거였어요.
다음은 어디일까요? 베란다. 아니면 아예 집 밖일까요? 새 방으로 짐을 옮기는데 며느리가 제 옛날 방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벽지 색깔을 바꾸겠다고, 새 옷장을 들여놓겠다고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죠. 그날부터 저는 더 작은 방에서 살았어요. 창문도 없는, 햇빛도 들지 않는 그 방에서요. 침대를 놓으면 거의 공간이 없었어요. 옷장도 제대로 놓을 수 없어서 짐 대부분을 상자에 담아 쌓아둬야 했죠. 밤마다 저는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어요. 며느리가 들을까봐, 아들이 알까봐 소리도 내지 못했던 거예요. 제 존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뚝뚝 떨어지는 눈물 소리만 들렸던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걸요.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걸요. 무언가를 해야 했어요. 제 존엄을 되찾아야 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외출 준비를 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외출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보였어요. 2달 사이에 많이 늙은 것 같았죠. 주름이 더 깊어졌고 머리칼도 더 휘어진 것 같았어요.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데 며느리가 나왔어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죠.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이른 시간에. 은행 좀 다녀올게. 은행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 통장 정리 좀 하려고. 요즘 건강보험료가 이상하게 나와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며느리는 한참을 저를 쳐다보다가 말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점심 전에 들어오세요. 제가 외출해야 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문을 닫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랜만에 맞는 바깥 공기였어요. 자유로운 공기였죠. 버스를 타고 은행으로 갔어요.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2달 전만 해도 저는 제 집에서 자유롭게 살았는데, 이제는 외출 하나 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구나. 은행에 도착해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주변엔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모두 은행원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죠. 저도 곧 그들처럼 제 일을 처리해야 했어요. 제 차례가 되어 창구로 갔어요.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 권리증 사본을 받고 싶어요. 직원은 잠시 저를 쳐다봤어요. 의아한 눈빛이었죠.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거지? 그 시선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이미 결심한 일이었으니까요. 신분증 주시겠어요? 저는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어요.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이 주소의 부동산은 현재 명의가 한소영 씨로 되어 있는데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더 충격이었던 거예요. 네, 알아요. 그래서 이전 서류를 확인하고 싶어서요. 명예 이전이 언제 됐는지, 어떤 사유였는지요. 직원은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서류를 출력해서 저에게 건넸어요. 여기 있습니다. 명예 이전 사유는 증여로 되어 있네요. 증여. 저는 대출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증여라니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손에 쥔 서류가 묵직했어요. 이게 제 유일한 무기였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서류를 펼쳐 찬찬히 읽어봤어요. 명예 이전 날짜, 사유, 서명. 제 서명도 거기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쓴 그 서명이요. 그때 옆 벤치에 앉아 계시던 분이 말을 걸었어요. 오랜 친구 정자였어요. 준혜야? 이게 누구야? 요즘 얼굴 보기 힘들더니. 정자는 저와 같은 동네에 산 지 30년이 넘은 친구였어요. 남편 장례식 때도 와줬던 고마운 사람이었죠. 저는 반가웠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어요. 제 처지를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정자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물었어요.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어 보여.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참고 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정자야, 나 큰일 났어. 정자는 제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죠. 저는 정자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아들 집으로 들어간 일, 점점 작아지는 제 존재, 며느리 이름으로 넘어간 집 이야기, 그리고 되찾고 싶은 제 이름 이야기를요. 정자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줬어요. 중간에 한숨도 쉬고 고개도 저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꽉 쥐며 말했어요. 준혜야,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내 집이야. 내 이름이고 당연히 되찾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이미 서명도 했고 법무사한테 가봐. 명예 이전이 정당하게 이뤄진 건지 확인해 보라고. 내가 제대로 된 설명을 듣고 서명한 거야? 대출이라고 했는데 증여로 처리됐잖아. 이건 사기야, 사기. 정자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대출 명목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증여로 처리됐던 거예요. 속은 거였죠. 정자가 말을 이었어요. 내가 아는 법무사 있어. 착한 사람이야. 거기 가봐. 주소 적어줄게. 정자는 수첩을 꺼내 주소를 적어줬어요. 그리고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준혜야, 존엄은 싸워서라도 지켜야 해.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집이잖아. 그걸 포기하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자 말이 맞았어요. 포기하면 안 됐어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정자가 알려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작은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책상에 앉아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을 말씀드렸어요. 아들 집으로 간 일, 명예 이전 서명한 일, 그리고 대출이 아니라 증여로 처리된 일까지요. 법무사 선생님은 제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어르신, 이건 문제가 있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문제요? 명예 이전 사유가 증여로 되어 있는데 어르신께서는 대출 명목이라고 들으셨다고 하셨죠. 이건 명백히 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어르신을 속인 거예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기,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속인 거였나요? 법무사가 말을 이었어요. 더군다나 증여면 증여세를 내셨어야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처리됐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 명의를 되찾으시려면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빠르면
한 달, 늦으면 석 달 정도요. 하지만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증거가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이든 석 달이든 해야 했어요. 제 것을 되찾아야 했으니까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크게 들지 않아요. 어르신 사정 알았으니 최소한으로 해드릴게요. 저는 법무사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희망이 생겼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창문도 없는 그 방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제 것을 되찾기로요. 제 존엄을 되찾기로요. 며느리도 아들도 모르게요. 그들이 저를 속인 것처럼 저도 조용히 움직이기로 했던 거예요. 이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일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법무사 선생님께 전화가 왔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어요. 저는 며느리가 외출한 틈을 타서 다시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어르신, 앉으세요. 조사 결과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법무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나쁜 소식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죠. 명예 이전 서류를 자세히 검토했는데요.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요. 의심스러운 점이요? 네. 첫째, 증여세 신고가 안 됐어요. 증여로 처리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증여세가 뭔지도 잘 몰랐던 거예요. 둘째, 명예 이전 직후에 한소영 씨 명의로 대출이 시행됐어요. 2억입니다. 2억,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2억이라니요. 제 집을 담보로 2억을 빌렸다는 거였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직 파악 중인데 일단 며느리분 개인 계좌로 들어간 건 확실해요.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며느리가 제 집으로 2억을 빌렸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제 몰래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어르신. 대출 명목이라고 하면서 증여로 처리했고 그 집으로 거액의 대출까지 받았으니까요. 제 손이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컸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속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거예요. 명의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요? 대출이 실행됐다는 거예요. 명의를 되돌리려면 그 대출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야 해요. 며느리분이 갚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잡한 문제였지만 어쨌든 가능하다는 게 중요했어요. 일단 명예 이전 취소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사기로 인한 명예 이전이니 법원에서 인정해 줄 거예요. 저는 법무사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느리가 제 집으로 2억을 빌렸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정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자야, 나야. 준혜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려. 며느리가 내 집으로 2억을 빌렸대. 내 몰래. 전화기 너머로 정자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그 사람들이 정말, 나 어떡하지? 무섭기도 하고, 화도 나고. 준혜야, 일단 침착하게 행동해. 들키면 안 돼. 법무사가 준비하는 동안 넌 평소처럼 행동해야 해. 정자 말이 맞았어요. 들키면 안 됐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눈치채면 뭔가 방해 공작을 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집에 돌아와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어요. 며느리를 마주쳐도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했구나. 내 집을 빼앗고 그 집으로 돈까지 빌렸구나. 나를 뭘로 본 거야.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는 참고 살았어요. 아들이니까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었어요. 사기였고 배신이었던 거예요. 저는 제 존엄을 되찾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로 했어요. 부모를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사람의 존엄을 함부로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기로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요. 2주가 지났어요. 그 사이 법무사는 착착 준비를 진행했어요. 명예 이전 취소 소송 서류가 완성됐고 법원 접수만 남은 상태였죠. 그런데 그날 며느리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친구들 초대해서 집들이 할 거예요. 어머니도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들이라니요. 제 집을 빼앗아 놓고 그 집으로 돈까지 빌려놓고 이제 집들이를 한다고요? 저는 참기 힘들었지만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좋은 일이네. 엄마도 있을게.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날 밤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토요일에 집들이가 있대요. 그날 하면 어떨까요? 그날요? 극적이긴 하네요. 하지만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 사람들이 제 것으로 즐기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법무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에 가겠습니다. 토요일이 됐어요. 아침부터 집 안이 분주했어요. 며느리는 새로 산 커튼을 달고 새 소파 커버를 씌우고 꽃다발을 여기저기 놓았어요. 제 집에서 가져온 다구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모두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죠. 정오쯤부터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친구들이었어요. 모두 말끔하게 차려입고 선물을 들고 왔죠. 손님들이 거실에 모여 앉자 며느리가 자랑스럽게 집을 소개했어요. 이 집 어때요? 위치도 좋고 평수도 넓죠. 시어머니 덕분에 좋은 집에 살게 됐어요. 시어머니 덕분이라니요. 마치 제가 선물로 준 것처럼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그 말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며느리 친구들이 말했어요. 부럽다, 진짜. 시어머니가 이렇게 좋으시면 얼마나 좋아. 맞아. 우리 시어머니는 집 한 푼도 안 주더라.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잘해드렸죠. 효도하면 복이 온다니까요. 저는 차를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손님들에게 차를 내어드리며 조용히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시간을 세고 있었죠. 3시까지 1시간 남았어요. 오후 2시 반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오랜만에 꺼내 입는 회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치마였어요.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죠.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화장도 조금 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2달 동안 초라하게 숨죽이며 살았던 제가 아니었어요. 72년을 살아온 남편과 함께 집 한 채를 일군 당당한 김순애였던 거예요. 2시 55분
저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방문을 열었어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는 새로 산 식기를 자랑하고 있었죠. 정확히 3시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며느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또 누가 왔나?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문을 열자 법무사 선생님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법원 직원도 함께 있었죠. 김순애 어르신 댁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의 웃음이 멈췄어요. 며느리가 황급히 현관으로 나왔어요. 누구세요? 법무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법무사 이준호입니다. 김순애 어르신의 법적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조용히 거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손님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죠. 법무사가 서류를 꺼내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이 주소지 부동산의 명예 이전건에 대해 사기 및 불법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명의가 원소유자인 김순애 씨로 복귀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어요. 웃음도 대화도 모든 게 얼어붙었죠.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법무사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한소영 씨께서는 명예 이전이 대출 목적이라고 허위 설명을 하셨고, 실제로는 증여로 처리하여 2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셨습니다. 이는 사기에 해당하며 법원은 명예 이전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님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뭐야, 시어머니 집을 사기친 거야. 2억이나 빌렸다고. 며느리가 저에게 다가오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2달 동안 숙이고 살았던 고개를 들어 당당하게 바라봤던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내 것을 되찾은 거예요. 당신이 사기친 내 집을요. 사기라니요. 어머니가 직접 서명하셨잖아요. 대출 때문이라고 했죠. 나중에 돌려준다고 했고요. 근데 증여로 처리하고 2억을 빌렸더군요. 내 몰래요.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며느리에게 쏠렸죠. 법무사가 말했어요. 한소영 씨, 2억 원 대출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변제 계획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취해집니다. 며느리는 주저앉았어요. 손님들은 수군거리며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화려했던 집들이는 그렇게 끝이 났죠. 거실이 텅 비었어요. 남은 건 며느리와 저뿐이었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보는 햇살이었어요. 따뜻했어요. 그날 밤 아들이 돌아왔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전화했겠죠.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제 방 문을 쾅 하고 열었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화가 난 얼굴이었지만 동시에 당황한 표정이었죠. 엄마, 저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어요. 예전 같으면 놀라서 일어섰겠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왜 이런 짓을 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난 건지 두려운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무슨 집 말이니? 진명에 되돌린 것 말이에요. 엄마, 나 이제 어떡하라고요?
아들이 말했어요. 대출 다 꼬였어요. 사업 자금도 막혔고 회사에서도 문제 생겼어요. 이제 나 망하게 생겼다고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게 내 잘못이니 엄마가 집을 돌려받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니야. 내 아내가 내 집으로 사기를 쳐서 이렇게 된 거야. 아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엄마가 서명했잖아요. 엄마 동의하에 한 건데. 동의? 너희는 대출 때문이라고 했어. 나중에 돌려준다고 했고. 근데 증여로 처리하고 2억을 빌렸더구나. 그것도 내 몰래. 이게 동의야?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엄마는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재민아, 그 말은 내가 해야 할 말이야. 넌 엄마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니? 점점 작은 방으로 내몰고 밥 냄새 난다고 창문 열게 하고 물 아껴 쓰라고 하고 그게 내가 엄마한테 한 일이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 집은 내가 일구고 내 아버지가 지킨 집이야. 40년을 모아서 장만한 집이고 내 거 아니야.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엄마는 나보다 집이 더 중요해요? 아니야. 엄마의 존엄이 더 중요한 거야. 내가 나를 잃어버리면서까지 너한테 줄 순 없어.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그날 밤 집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무서울 정도였어요. 아들 방에서는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저는 제 방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잘한 걸까요? 이게 옳은 일이었을까요? 가슴 한쪽이 아팠어요.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이건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는 걸요. 제 존엄을 지키는 일, 제 인생을 되찾는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는 일찍 집을 나갔어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보리차를 끓였어요.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상쾌했어요. 숨이 트이는 것 같았죠. 정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자야, 나야. 순애야, 어떻게 됐어? 진명에 되찾았어. 어제 집들이 날 법무사가 와서 통지했어. 잘했어, 순애야. 정말 잘했어. 근데 재민이가 많이 화났어. 나한테 소리도 지르고. 당연히 화내겠지. 계획이 틀어졌으니까. 하지만 순애야, 넌 잘못한 게 없어. 내 것을 되찾은 것뿐이야. 정자의 말이 위로가 됐어요. 저는 잘한 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짐을 싸기 시작한 거예요. 뭐 하는 거니? 아들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이사 가요. 여기 더 못 짓겠어요. 재민아, 엄마가 선택한 거잖아요. 엄마는 집을 선택했고, 우린 나가는 거예요. 며느리도 짐을 챙기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만족하세요? 우리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요. 2억 갚으려면 집도 팔아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는 짐을 다 싸서 나갔어요.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닫으며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당분간 연락 안 할게요. 제 인생 좀 정리하고 나서 연락드릴게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어요. 거실에는 며느리가 집들이 때 장식했던 풍선들이 쭈그러진 채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 그 풍선들을 바라봤어요. 화려했던 집들이, 며느리의 웃음, 손님들의 수군거림. 모든 게 며칠 전 일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후회했어요. 이게 맞는 일이었을까? 집을 되찾았지만 아들을 잃은 건 아닐까? 비가 내렸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외로웠어요.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거운 건가요?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을 떠올렸어요. 여보, 내가 잘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잔인했던 걸까요?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빗소리만 들렸을 뿐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저는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문자도 전화도 없었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생각이 많아졌어요. 제가 너무 잔인했던 건 아닐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존재감 없이 살았을 거라는 거요.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요. 기자였어요. 김순애 어르신 맞으십니까? 저는 사회부 기자 박민수라고 합니다. 기자요? 네, 어르신의 사연을 취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며느리에게 집을 사기당한 노인 이야기요.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법무사 사무실에서 정보가 새어나간 거였어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저 같은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말씀드릴게요. 기자는 제 이야기를 꼼꼼히 기록했어요. 남편이 떠난 후 혼자 된 일, 아들 집으로 간 일, 점점 존재가 지워진 일, 그리고 명예 이전 사기를 당한 일까지요. 인터뷰가 끝난 후 기자가 말했어요. 어르신, 용기 있으신 분이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겪어도 참고 사는데 어르신은 당당하게 맞서셨네요. 용기라기보단 살고 싶었어요. 나로서요. 며칠 후 신문 일면에 제 이야기가 실렸어요. 며느리에게 집 사기 당한 72세, 존엄 되찾다라는 제목이었죠. 기사에는 제 사진도 실렸어요. 단정한 회색 블라우스를 입고 창가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었어요. 기자가 찍은 사진이었죠. 그리고 제 인터뷰 한 줄이 크게 인용됐어요.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자식의 얼굴이었어요. 신문이 나가자 세상이 시끄러워졌어요. 인터넷에 기사가 퍼졌고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정자가 핸드폰으로 댓글을 보여줬어요. 어르신 잘하셨어요. 가족이라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죠. 며느리가 정말 악질이네요. 2억이나 빌렸다니. 요즘 효도 강요하는 세상인데 이런 자식들도 있네요. 하지만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어요. 그래도 자식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늙으면 자식한테 의지해야 하는데 나중에 후회할 듯. 저는 댓글을 더 이상 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재민아, 너. 엄마, 신문 봤어요. 전국에 다 알려졌네요. 우리 이야기가. 아들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재민아, 엄마, 이제 만족하세요? 나 회사에서 잘렸어요. 신문 기사 나가자마자 인사팀에서 불러서 사직서 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회사 이미지에 안 좋다고요. 부모 재산 사기친 직원을 둘 수 없다고. 엄마 덕분에 나 백수 됐어요. 재민아, 그건. 소영이도 친구들한테 완전히 왕따 됐어요. 다들 연락 끊었대요. 집들이 왔던 사람들도 다 등 돌렸고요. 제 손이 떨렸어요. 제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엄마가 원한 게 이거예요? 나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거. 재민아, 엄마는 그냥 뭐예요? 그냥 엄마 존엄 되찾으려고 자식은 망쳐도 되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재민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했구나. 미안하다고 다 해요? 이미 다 망했어요. 2억 갚으려면 집도 팔아야 하고, 직장도 없고. 엄마, 나 이제 어떡해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그날 저녁 정자가 찾아왔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어요. 준혜야, 재민이한테 전화 왔구나. 어떻게 알았어? 얼굴에 다 써 있어. 많이 힘들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자야, 내가 너무 잔인했나 봐. 재민이가 직장도 잃었대. 그건 재민이가 잘못한 결과야. 내 탓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신문에 나가지 않았으면. 준혜야, 넌 진실을 말한 것뿐이야. 재민이가 잘못한 걸 숨겨줄 필요는 없어. 정자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엄마 덕분에 나 백수 됐어요. 나 이제 어떡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달이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제가 한 일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존엄을 되찾았지만 아들을 잃은 건 아닐까요? 대답은 여전히 없었어요. 다만 제 가슴이 답답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숨죽이며 살지 않을 거라는 거요. 그게 아들에게 상처를 준다 해도 저는 제 삶을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쓰디쓴 결론이었지만요. 석 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는 2억 원을 갚기 위해 본인 명의의 집을 팔았고, 아들은 새 직장을 구했어요. 쉽지 않았겠지만 어떻게든 헤쳐나가고 있었죠. 저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40년을 살았던 남편과 함께 지켰던 그 집으로요. 아들 집에 두고 온 짐을 가지러 갔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집에 없었어요. 일부러 피한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의 냄새가 났어요. 아니, 그런 것 같았어요. 오래된 목재 냄새, 햇볕에 말린 이불 냄새. 제가 그리워했던 냄새였죠. 거실에 짐을 풀며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어요. 상쾌한 바람이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 집에서 제 이름으로
제가 숨 쉬고 있다는 게 실감났던 거예요.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남편이 생각났어요. 환갑 때 제가 선물한 그 시계요. 아직도 째깍째깍 정확하게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시간은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끓였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보리차요. 따뜻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거실 창가에 앉았어요.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집 안에 울렸어요. 이제는 눈치 볼 필요가 없었어요. 밥 냄새가 나도 세탁기 소리가 나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집의 주인은 저였으니까요. 며칠 후 정자가 찾아왔어요. 손에 김치통을 들고 있었죠. 순애야, 김장김치 좀 담갔어. 나누어 먹자. 고마워, 정자야. 들어와. 정자는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역시 내 집이 좋다. 여기가 내 자리야. 응, 그런 것 같아.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동네 소식,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지만 그게 좋았어요. 재민이한테는 연락 왔어. 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 없어. 아마 시간이 필요한가 봐. 그래.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평생 이해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40년을 잤던 침대에 누웠어요. 익숙한 천장이 보였어요.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죠. 남편이 옆에 없어서 여전히 외로웠지만 예전에 그 외로움과는 달랐어요. 이건 제 집에서의 외로움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제 공간에서의 외로움이었죠. 그리고 그건 견딜만 했어요. 한 달 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어요. 많이 수척해진 얼굴이었죠. 엄마, 재민아, 들어와. 아들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을 둘러보더니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어린 시절의 아들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엄마, 미안해요. 아들이 말했어요. 내가 엄마한테 너무했어요. 엄마를 사람이 아니라 짐처럼 대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을 바라봤죠. 직장 잃고 집 팔고 다 잃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그 집을 지키려고 한 게 돈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도 이제 알아요. 엄마의 인생이었던 거잖아요. 저는 보리차를 따라 아들에게 건넸어요. 앉아. 아들은 소파에 앉았어요. 제가 차를 건네자 두 손으로 받았죠. 재민아, 엄마는 너를 미워한 적 없어. 엄마. 다만, 엄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던 거야. 김순애라는 사람으로.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이해해요. 늦었지만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아들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가볼게요. 새 직장에서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래, 잘 가거라. 다음 주에.
또 와도 돼요? 언제든지 와. 여긴 엄마 집이니까. 아들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문을 닫고 나서 저는 거실로 돌아왔어요. 창문을 열자 저녁 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한 바람이었어요. 저는 거실 벽에 등기권리증 액자를 걸었어요.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김순애. 그게 제 이름이었어요. 여보, 나 끝까지 지켰어. 우리 집, 우리 이름. 중얼거리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렌지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운 저녁이었어요. 집은 돌로 짓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으로 지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제 마음을, 제 존엄을, 제 이름을 지켜냈던 거예요. 비록 그 과정이 쓰라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는 다시 저 자신이 됐으니까요. 72년을 살며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나를 잃으면서까지 누군가를 위할 필요는 없다는 거요. 사랑도, 효도도, 가족도. 나를 지우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저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어요. 그리고 달았어요. 이제 나는 나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창밖으로 첫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별이었어요. 저처럼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40년을 살았던 남편과의 추억. 오늘 사연의 끝은 승리였지만 마음은 마냥 가볍지 않았습니다. 서PD의 인생 라디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